하루 이틀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따상 치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네.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네.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매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면 네. 1,600만 원 너 투자 효과가 효과가 있는- 나요. 와,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인 카지노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와, 마칠 수만 있으면 뭐 방향을 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뭔가 이 잭팟 터지는 잭팟 느낌이 터지는 있는 느낌에.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미TV는 6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강승희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제1세대 파생상품 운용 전문가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전문적인 증권사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무님, 이렇게 초보자들, 저희 왕초보 재테크를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삼성증권 그 전에 은행 다니면서 은행 네. 딜링룸에서 이제 원래 FX 네, 그러니까 네. 외환이나 이자율 파생 상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KB증권 나와서 신설 3호 자산운용사에서 금융공학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증권사에 있는 강의들은 네. 다 시카고 그 CME 시카고 네. 거래소에서 제가 그냥 강사로 거기서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네. 거기랑 이렇게 쫙 해서 네. 비대면 강의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바 생각이라고 위클리 네. 시장 전망 자료를 배포를 네. 하고 있어요. 테이바 생각이라는 거 저도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그 테이바가 또 어떤 테이바가 네. 그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 나온 네, 방주. 성경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와도 안 깔아앉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여러분이나 누구나 금융상품이나 뭐 이런 걸 트레이딩을 할 때 네. 그렇게 험난한 돈의 바다 속에서 네. 깔아앉지 말고 아, 계속 떠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침전하는 게 아니라 그 험난한 금융 투자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네. 있는 생각을 전달하겠다. 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채널에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 왕초보를 위한 재테크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공모주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일반 대중들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서학개미, 동학개미. 최근에 그 공모주 열풍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용돈벌이 아닌가요? 아니, 그래요? 밥 한 끼? 왜냐면 한 주 주잖아요. 우리가 넣으면 한 주 주잖아요. 얼마를 넣으면 한 주 되나요? 진짜 예전에는 어떤 종목에 따라 틀린데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주는 종목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였죠. 네네. 네, 카카오페이였나? 한 주씩 네. 무조건 한 주. 네. 전 국민 다 한 주.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주만 준다. 네.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서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대정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을 아주 많이 넣어도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공모주를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공짜잖아요. 네.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뭐 그냥 그래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그냥 그 땅 파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하루 이틀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따상 치면 팔면 네. 바로 한 뭐 2, 3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는 그냥 떨어지니까 네. 밥 한 끼면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보통 공모주는 지금은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공모주 펀드를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솔직히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기관 배정이랑 일반 대중들을 향한 그 배정량이 다르니까. 다르죠. 참여자 수가 네. 다르니까요. 네. 네. 자본가일수록 사모펀드에서 공모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오히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만 하려고. 공모주만 하려고. 네. 네. 그 언뜻 듣기로는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거나 네. 이랬을 때 공모주가 특히 더 열풍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공모주들 하고 나서 따상들을 몇 개 하면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난 경우들을 몇 번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LG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 단위로 모였다고. 그래서 네. 이제는 와,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네. 과거에 대비 가장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뭐 3프로 TV가 됐든 뭐
그 환경 나우, 글로벌 네네. 나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유튜브 방송들 통해서 너무 스페셜하게 또 쉽게 뭐 이렇게 만든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네, 그런 상태로 또 되게 이렇게 셀렉트를 잘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수준들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모주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채널에 주식 투자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공모주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6개월 전인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알아두는 걸 좋아하니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모르죠. 역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요즘 많이 보셔가지고 와 열풍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 보통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선물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네.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네.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매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생 상품 하면 약간 무섭기도 해요. 예. 주식도 무서운데 파생 상품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기초 자산에 연동돼서 파생됐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익을 낸다 안 낸다는 이 기초 자산의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네. 어차피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에 기초 자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파생 상품도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방향성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네네. 기관은 이제 시장을 만들어주는 사자, 호가, 팔자 가격을 두 개를 다 내주면서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기관이 하는 일이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은 거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그 다음에 공매도 말들 많지만 네. 선물들은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니까 항상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그 차이는 결국은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레버리지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 살 때 대출 받잖아요. 50% 자기돈, 50% 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라는 걸 넣으면은 주식을 사는 배수로 따지면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미국에 네. 있는 그럼 16배를 살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네. 1,600만 원 너 투자 효과가 있는- 나요. 와. 그러니까 1%만 움직이면 100만 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딩을 자꾸 투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놓는데 자기가 얼마 샀는지를 몰라요. 얼마너치 산 건지를.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딴 데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액면 금액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증거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실제로는 증거금 그만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1,600만 원 받고 100만 원 넣고만 1,600만 원어치 1,500만 원 대출 받은 거죠. 네. 100만 원 내 돈 넣고 1,500만 원 대출 받아서 1,600만 원어치 ETF 다 산 거예요. 아니,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많죠. 한국이 특히 그런 걸 잘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정말 엄청났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좀 기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1등이었는데. 선물 시장 네, 맞습니다. 거래량으로. 네, 거래량으로 네. 그랬었죠. 아, 근데 제가 기사로 봤던 거는 막 그 유명하신 자본가들 네. 그 뭐 재벌분뿐만 아니라 막 그쵸. 자수성가하신 유명한 기업가분들이 그 선물 옵션을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만 선물 옵션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100만 원 넣으면 1,600만 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럼 1,600만 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전액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ETF나 이런 거 사시면 하루에 1,600만 원이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600만 원 샀는데 1%가 빠지면 16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예를 들면.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넣었는데 한 5% 떨어지면 100만 원이 사라지는. 사라졌죠. 네. 5% 떨어지면 뭐 그냥 0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없어져요, 그냥. 아, 매일매일 돈을 빼가요. 선물 계좌는. 실제 주식이라는 게 딱 있어서 그게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빠지면
샀는데 하루 빠지면 하루 빠진 만큼 돈 빼가고 아니면 돈 벌면 하루 바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넣어놨다고 치면 그 다음날 200만 원 되고 그 다음날 300만 원 되고 뭐 이러는 거죠. 네.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더 레버리지가 그렇죠. 세죠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네, 가격 그러니까 증거금 기준으로 보면. 네. 서학개미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서학개미 장바구니 3위에 엔비디아, 2위는 TQQQ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TQQQ도 진짜로 제가 볼 네.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그래서 투자자들 저도 정확하게는 뭐 그거는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진짜 얘기하면 QQQ 산 사람보다 TQQQ가 더 많은 것 같아요. TQQQ는 뭔가요? 트리플 QQQ 그러니까 그러면 3배 3배예요. 네. 네, 그래서 레버리지가 3배인 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 QQQ가 이제 1배짜리고요. 네. 그다음에 TQQQ는 3배짜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얘기한 선물 또는 다른 파생 상품, 수압이나 이런 다른 파생 상품을 넣어서 대출 받아서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들어 있어요. TQQQ에는. 네, 네. 그러니까 1% 오르면 3% 오르고 1% 빠지면 3% 빠지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세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역시 또 심장이 다른 거죠. 뜨거운 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레버리지 ETF 투자 이런 것들은 초보자에게 적합한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대출 받으면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TQQQ 네. 안에서. 네. TQQQ 안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가만히 있었다고 치면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용보수도 계속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TQQQ나 이런 레버리지 ETF는 뭐 유튜브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네네. 물타기 끝까지 하면 돈 많이 네네. 번다 뭐 이런 것부터 전략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정은 미국 주식이 우상향 계속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위주로 훅 가시면 이렇게 한 번에 싹 없어지세요. 이것도 예를 들면 30% 빠지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트리플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기 매매로 주로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상한 잡주보단 나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뭔가 그 작전주 밈주식들, 같은 거. 네, 밈주식들 네. 그런 거 이제 하루 50% 빠지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건 TQQQ라 해도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뭐 1%, 2% 많이 빠지면 한 2.5%? 뭐 이 정도 네. 빠지는데 3배라 그래도 한 7, 8%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밈은 하루에 50도 가시고 네. 하루에 100도 가시니까. 네. 그런 작전주보다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정도 하실 용기가 있으시면 그렇죠. 네. 네. 뭔가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네. 스타일이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은 또 TQQ도 잘 안 재미가 하시고 없어요.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나마 TQQQ는 지수 ETF여서 네. 개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요즘 또 비트코인이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 투자, 선물 옵션 투자 뭐가 더 적합할까요? 저희 뭐가 더 개인들한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거로 따지면 네. 저는 선물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옵션. 네. 넣었다가 일주일 있다 다 0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비트코인 샀다 그래서 걔가 바로 0이 되진 않잖아요. 네, 네. 그쵸. 움직이지만 얘가 0이 되진 않잖아요. 네. 물론 뭐 이상한 알트코인들, 네. 이상한 아까 잡주라 그랬듯이 잡코인들. 잡코인들이라면 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럴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마치 상장 폐지처럼 네, 상장 없어지는 페이지처럼 거죠. 코인도. 그런 것만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같이 이미 커진 네. 죽일 수 없는 2개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선물 옵션보다는 덜 위험할 수도 있죠. 그 뭐 좀 더 초보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방금 선물 옵션 중에서 옵션이 더 위험하다 했는데 선물과 옵션의 좀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물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 내려가고 매도한 사람은 내려간 만큼 수익이 나고 매수한 사람은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반대겠죠. 네네. 서로 이쪽 사람 주머니에서 이쪽 사람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으면 수익이 나는 네, 거예요. 내가 맞으면 네.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막 프리미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네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계속 내잖아요. 사고 네. 안 나면 보험료 그냥 날렸잖아요. 그쵸. 네. 그냥 어떻게 보면 0 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냈다. 사고 안 났어요. 그럼 100만 원만 날렸죠. 네. 대신에 사고가 나면 난 1000만 원 받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옵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콜이면은 위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 풋이면 내려가면 수익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내려갈 것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면 돈을 내고 들었어요. 근데 완전 폭락을 했어요. 사고가 난 거죠.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보험료에 진짜 100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그 대신에 그냥 이대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났다. 그럼 보험료 다 날렸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만기 기간이 있어요. 보험료가 예를 들면 1년짜리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이제 옵션들이 원래는 3개월 단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었거든요. 네. 다음에 나온 게 요즘 나온 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빨라졌죠? 짧아졌죠? 베팅을 더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네. 1년 하면 보험료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짜리 보험료는 좀 쌀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자동차 친구 오면 하루짜리 보험 들죠. 그렇죠. 요즘 짧은 보험도 많죠. 있죠. 하루짜리 보험은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내고 들잖아요. 싸잖아요. 대신에 얻을 것도 좀 작을 수 있겠네요. 아, 사고가 나면 사고가 왕창이겠죠. 10,000원 하루, 근데 이제 하루 동안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라는 것들은 다 확률로 만들어진 가격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파생 상품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증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은 증거금으로 오락내리락이지만 옵션은 프리미엄 주고 받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냥 만기 되면 0이니까 네. 항상 0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박이거나 0이거나 네, 대박이거나 0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죠. 레버리지가. 아, 네. 맞힐 수만 있으면 뭐 방향을 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뭔가 이 잭팟 터지는 잭팟 느낌이 터지는 있는 느낌에. 거네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관에서만 솔직히 네. 이런 걸 해봤고 네. 개인의 입장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개인은 뭐 개인의 증거금 관리와 기관의 증거금 관리가 좀 다른가요? 개인은 돈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예, 뭐 100억도 넣었다, 1000억도 넣었다, 네. 뭐 500억도 넣었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뒤에 자본이 좀 있죠. 백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네. 덜한 거군요. 실제 손실만 안 나면 돼요. 리얼로 손실만 안 나면 증거금은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채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증거금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아, 다양한 옵션들이 많은 증거금으로 옵션이 있어요. 현금이 네. 아니라 다른 걸로도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실 수 뭐 있겠네요. 있는 건데 개인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현금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누가 개인이 선물 옵션 하겠다 그러면 꼭 돈 많이 가지고 시작해라. 네. 왜냐하면 200만 원 넣었더니 2% 움직이고 3% 움직였더니 돈 없다. 그래 버리면은 거기다 증거금은 좀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네. 그러면 멘붕이죠. 밤에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너 내일 아침에 200만 원 더 안 마진콜이죠, 넣으면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마진콜이죠. 네. 그래서 꼭 아예 좀 어느 정도는 시드를 좀 해서 네. 넣어놓고 한 개씩 하면서 해라. 그게 안전하다.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해라. 그것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작게 그럼요. 하면서 하는 건 네. 주식 투자랑 하듯이 비슷하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럼 막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금액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도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것도 아까 일주일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선물도 처음에는 빅이 있었어요. 예를 네. 들면 증거금이 뭐 2억이었어요. 원래는 한 계약에. 네. 그러면 2억의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엄청 크겠죠. 네. 10억짜리 한 계약 사면 막 10억, 20억 사는 그런 계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 된 거예요. 200만 원도 가능. 이제 200만 원부터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약이에요. 증권사마다 틀린데 170만 원, 뭐 200만 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또 종목마다 달라요. 다 네. 변동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만 원 넣고 금방 400만 원 될 것 같은 거죠.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박을 기대하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200만 원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증권사의 선물 옵션 계좌가 터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90%래요. 아,
하다가 이제 다 돈 다 잃고 나가시는 나가는 거죠. 거죠. 카지노, 정선 카지노죠.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인 카지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10% 사람은 또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두 소수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회자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고 네. 그 사람들 따라하고 싶어서 다들 네. 누림의 고수를 따라하기 위해서 배우고 들어오고 막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 제가 선물 옵션은 좀 약간 예능처럼 하시는 박호두님? 네,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은 왜 유명하실까요? 좀 우선 재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네네. 되게 열심히 하는 아프리카 BJ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을 잃잖아요. 실시간으로 매매한대요. 네네. 실시간 매매하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 막 너무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네, 그러면 이쪽 옆에 댓글창에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제 불쌍하다고 5천만 원 잃었네. 그럼 내가 3천만 원은 줄게. 그리고 3천만 원 별풍선으로 쏴준대요. 와, 아프리카 BJ까지 하시는구나. 네, 세더라고요. 원래 그쪽이어서 그래서 뭐 부자래요. 선물 투자라는 계속 이뤘는데요. 실제로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신. 실제로는 돈은 번대요. 그러니까 엔터테인에 너에 가까우시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근데 이게 그걸 찍는 친구들도 다 하는 말이 이거 도박이니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이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업계 사람이니까. 업계도 업계고 재미있어서 못 끊는 거예요. 이건 매매 중독인가요? 네, 약간은 제가 볼 땐 선물 옵션으로 손익이 실제로 이렇게 잭팟 터지는 것처럼 실제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막 그리고 도파민이 푹푹 나오는 거죠. 예, 돈 벌 때의 도파민은 정말 이거는 막 희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의 기억을 못 잊어서 계속 잃어도 계속 넣는 거죠. 그럼 게임 중독이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기준을 세우고 룰을 세워서 기준대로 해라. 안 그러면 이거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뭐 1억 넣고 한 계약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안 쓰는 마이크로를 한 계약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1억 넣어놓고 훨씬 조금밖에 안 한 거라서 마진콜이라는 걸 안 당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뭐 진짜 0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0까지 아니라 50% 이상 막 하락해도 끄떡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 계약해서 뭐 안 움직이니까. 마치 주식 고수가 한 주씩 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비슷한. 네. 처음에 몰빵 쳐라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주의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성향이 정말 도박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박성이라기보다는 이걸 나는 되게 로지컬하게 해서 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저희 수익률 보고 뛰어들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크하기보다는 먼저는 얼마 벌었대, 몇 퍼센트 수익이 났대라는 게 본능적으로 좀 끌릴 수밖에 없는데 좀 학습된 투자자로서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당연히 위험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은 계속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관에 있었으니까 너는 이만큼만 해야 돼 라고 룰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은 내 돈 전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내가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깨질 때는 50% 깨지고 벌 때는 5% 벌고 그러면 왠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벌 때는 50% 벌고 깨질 때는 5%만 깨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거꾸로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룰을 좀 세워서 하는 게 좋다. 근데 막 일반인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투자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금융자산이면 금융자산, 전체 자산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전체 자산. 그 중에서 주식이 얼마큼 있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주면서 이거를 조절해주면은 이제는 저희에게 실전 꿀팁을 전문가로서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좋을 방법들 혹시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지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깨지지 말자주의라서 잘
깨지고 나면 네.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말로 존버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0% 빠졌는데 번전되려면 50%를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100%를 먹어야 100% 되는 를 먹어야지. 번전이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시면 100원짜리가 50원이 됐어요. 네. 50% 빠졌잖아요. 네. 근데 50원짜리가 100원이 되려면 더블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로그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사람이 50% 떨어졌으니까 50% 오르면 번전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50% 빠지면 100% 올라야 번전이에요. 그냥 돈 관리가 저는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한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ETF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왜냐면 ETF 하나 사면 거의 200개 종목 산 거예요. 그다음에 뭐 대출 받아서 하는 레버리지 네. 이 2X까지는 우리나라도 상장을 하니까 네. 2배짜리까지는 네. 그러니까 2배짜리는 그 안에 보면 이제 선물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합이라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선물이랑 똑같은 건데 매일매일 증거금 넣었다 뺐다. 하기가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너랑 나랑 계약하기로 하자. 그리고 한 배 대신 더 줘. 아. 그리고 증거금 걔한테 좀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선물처럼 움직이는데 손익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선물처럼. 그러면 선물 옵션을 하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ETF를 활용한다. 일단은 저는 ETF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ETF의 기초 자산들은 주가 지수, 뭐 네. 금, 뭐 네. 그다음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네. 예, 비트코인은 ETF 이제 나온다 만다 그러고 네, 이제 미국에는 미국에서.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산을 좀 해놔서 상품 ETF들도 네. 해놔서 오일 ETF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비중들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놓고 한 5개 정도를 넣어놓고 보면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걔네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주식이 올라가는데 얘는 왜 빠지지? 뭐 이런 좀 인투이션을 갖고 그러니까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지잖아요. 계속 손익이 네. 움직이면서. 네. 그러면 걔네들이 생각보다 손익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께서 이제 뭐 올웨더 뭐 이게 결국 이런 이유거든요, 결국. 네. 그래서 현금 비중 25%, 뭐 금, 음. 뭐 그다음 금이나 뭐 이런 유가나 뭐 이런 거 좀 위험한 것들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주식, 채권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채권은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네. 일단 뺐다고 치면 다 현금 아니면 주식이죠. 주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현금 비중이 올해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ETF에서도 인덱스 ETF를 사더라도 미국 것만 살 거냐, 한국 것도 살 거냐, 또 뭐 유럽이나 중국 것도 살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자산 배분. 그나마 ETF를 가지고 하는 게 코스트는 제일 적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ETF들로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일단 그걸로 이제 연습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로케이션을 해놓으니까 분산해놓으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더라,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빠지네, 이런 거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걸 잘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일부 돈을 빼서 선물 계좌 열고 뭐 선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선물에는 주가 지수 옵션들은 다 있고 뭐 채권 선물들도 다 있고 또 외환 선물들도 다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분산해서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최근에 워낙 또 갑자기 뛰어드신 투자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으세요. 많죠. 네. 많죠. 여성분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어떤 분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적합한지. 그 전문님은 내부에서 기관 내부에서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네. 자기 자본을 좀 매매하셨었잖아요. 자기 자본 매매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금이나 이런 거가 되게 프리해요. 네. 실제 실현 손익, 네. 현재 시가평가한 손익,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일 얼마 정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만큼 깨지면 다 없애야 돼요, 포지션. 근데 개인은 안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치 투자라 그래서 이제 롱텀 뭐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서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부를 해서 사는 이유는 존버를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스스로 그게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는 거죠. 그래야 참을고 번질 수 그러니까. 있고 잘 수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하라 그랬으면은 이거 올라갈 것 같아서 사 그랬으면 조금만 빠지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치 투자는 내 성향이 그런 성향이다. 그러면 그런 가치 투자 공부를 좀 하셔서,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셔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단타, 이건 이제 어나더 스토리죠. 이런 거 해서 자꾸 이제 저는 많아지는 게 선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을 선물 옵션 하듯이 막. 하듯이 하죠. 예. 왜냐하면 하루에 3%만 먹으면 돼.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하루에 1%가 목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벌고 일 깨주고 일 벌고 일 깨주고 그러면 수수료만 계속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할 때 수수료를 생각 안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처음엔 많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해서 내가 결과를 딱 딱 보니까 번 돈이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긴 3,000만 원이 있는 거죠. 수수료가. 수수료가 네, 증권사만 배불리는 네. 거네. 그래서 결국 합산된 통합된 손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2,000만 원이에요. 아, 그걸 근데- 깨달아야지 네. 수수료의 또 중요성도 알죠. 여러분 수수료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도 많이 궁금해요. 저희 또 오늘 내 친구는 전문가 코너에 금융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진로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질문지를 쫙 작성을 해왔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막 수학도 하시고 경영도 공부하셨을 텐데 하필 그 많은 영역 중에서 금융권 진로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이제 그 거꾸로 네. 수학을 못 해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 명문대 수학과로 나오신 아니, 분이 아니, 수학을 아니, 못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수학을 못해서 저는 진짜로 제일 좋은 학교에서 네. 제일 좋은 학생 10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수학과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매매해봐. 그래가지고 수학은 약간 이론 공부니까요. 네, 그죠? 뭐 네. 왜 0일이니 뭐 이런 증명해야 거잖아요. 돼요. 증명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철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철학. 철학 쪽에 가까워서 전 별로 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실용적인 숫자가 됐던 뭐가 됐던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네, 것들. 네, 실질적인 거.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는 못 그리고 상상을 잘 못하는 거죠. 어머님한테 이제 과외비랑 어머님 돈 약간이랑 과외비랑 가지고서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돈을 버는 거죠.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군요. 네, 대학생 때 해봤죠. 해봤더니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해서 이제 신입 교육 받는 데서 전 딜링룸 안 들어가면 그만둘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개겼어요. 뭔가 좀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되게 멋있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약간 트레이딩 하는 거. 꽤 멋있잖아요. 그죠? 딜링룸이죠. 네, 맞아요. 딜링룸 그게?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저는 이제 이제 수학 잘 싫어서 이제 복수 전공해서 경영 경제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은행에 가게 돼서 지원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네, 네. 안 가도 그만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 연수하는 데서 저 딜링룸 안 들여보내주면 그냥 바로 사표 내고 그냥 대단한 배짱이 좀 두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봐라 이러더니 보내주셨어요. 뽑아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필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요즘은 더 잘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필을 세게 해라. 네. 네. 뭘 하고 싶은지 만약에 딜링룸 가고 싶으면 말을 꺼내야죠. 미리 네. 꺼내는 거죠. 네, 미리 꺼내는 거. 나 이거 보내주세요. 막 네, 이래야죠. 맞아요. 네. 원하는 부서를 옮기고 싶어도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두면 그럼요. 기회 네. 남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금융권의 특히 투자 시장에서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게 트레이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브로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트레이더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 이런 네. 거는 이제 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더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 샀다 팔았다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예, 네. 그래 놓고 이제 또 세일즈 트레이더라는 것도 있어요. 세일즈 트레이더는 고객 주문을 받아서 그거를 빨리 잘 샀다 팔았다 해주는 사람. 그래서 프랍 트레이더, 세일즈 트레이더, 이런 트레이더도 중에서 좀 이제 그 정도가 있다. 트레이더는 보통은 이제 단기 매매니까 펀더멘탈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죠. 오늘 중에 살 건데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죠. 타이밍을 잘 봐야 잡는. 된다. 네, 그게 트레이더.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약간은 이제 오타쿠 기질이라고 봐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 종목 발굴해서 내가 이거 진짜 끌어올려 보겠다. 뭐 이런 분들 계셔요. 그래요? 예. 네.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이 이제 좀 다른가요? 결이 그럼?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레이더랑 펀드 매니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약간 롱텀리 가져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장기적인 뷰를 네, 장기적인 뷰를 갖고 자기 로직도 좀 있고 그리고 존버하는 거 끝까지 우겨서 존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뭐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거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업앤다운을 줄이려고. 그 애널리스트는 보통 부를 때 애널리스트 쪽이나 증권사 세일즈들을 셀 사이드라고 불러요.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뭘 파는 거니까 자기 리서치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일즈, 즉 고객이 원하는 걸 좀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럼 셀 사이드에는 어떤 직군인가요? 증권사가 셀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사가 셀 사이드, 운용사가 바이 사이드. 운용사가 바이 사이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가 바이 사이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트레이더, 세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셀 사이드. 셀 사이드. 네. 그리고 물론 프랍 트레이더는 애매해요.
다 있잖아요. 운용사에도 있고 운용사에는 증권사에도 프랍 있고. 트레이딩은 없어요. 없어요. 네. 운용사에는 없고 없어요. 프랍 트레이딩. 프랍 트레이딩은 내 돈 운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증권사 돈. 주로. 네. 네. 그다음에 브로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브로커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성격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성격도 브로커분들. 좋고요. 네. 성격도 좋고 어떻게 보면 브로커였던 분들이 돈도 제일 잘 버는 것 같아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네, 건가요? 그것도 있고 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정보도 더 많고 어. 오히려 이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거나 펀드 매니저는 약간 오타쿠가 좀 있는 거죠. 약간은 좀 좁은 시야로 대신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너럴리스트가 네. 좋을 때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맨날 바뀌는데 그걸 계속 따라가면 마친 사람은 별로 진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앤다운인데 세일즈들은 이게 잘 팔리면 이거 팔고 저거 잘 팔리면 저거 팔고 네, 이걸 시장에 맞게끔. 시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게 이쪽 그러니까 파생 상품 세일즈 했던 분들이 시대가 딱 바뀌면서 전부 다 막 대체 자산, 부동산, 네,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라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언제부터 그렇게 잘 알았어? 손님이 원하니까 갖다 파는 거지.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인 사람이군요.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 찾아다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트레이더는 매매 타이밍이나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빠른 사람이 적합하고, 펀드 매니저는 철학도 있고 롱텀 뷰로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그렇죠. 또 개척할 수 있는 마이너스가 나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아, 게 좀 펀드 약간 매니저. 그런 네. 끈기가 또 끈기도 있어야 좀 돼요. 있는 거고 트레이더는 그냥 손실 나면 그냥 바로바로 네, 그런 없어요. 거 없이 네, 없이 네. 좀 유연해야 되네요. 네, 완전 유연해야 돼요. 완전 유연해. 네. 좀이 아니고 좀. 네, 완전 유연해야 돼요. 애널리스트는 어떤 적성이 맞죠? 일단 뭐 숫자 좀 좋아하고 숫자를 그다음에 좋아하고. 고객을 좋아해야 돼요. 고객.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또 폴하잖아요. 그쵸. 설문, 인기 투표 인기 같은 거 투표하잖아요. 하잖아요. 인기 네, 투표. 네. 그러니까 연말마다 인기 투표에서 어느 증권사 누구 몇 등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 연봉이 연동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인기 애널리스트 되면 연봉이 오르는 올라가요. 아. 그다음에 스카우트 제이도 오고 좋은 데서 더 좋은 데서 오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만 쓰는 게 아니네요. 리포트를 썼으면 팔아야죠. 아, 리포트를 파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중에 훌륭한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리포트를 써서 탁 던지면 그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브로커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준 리포트를 갖다가 가지고 손님에게 고객에 네. 가서 이렇대는데 이거 한번 제가 해보세요. 이 애널리스트 데려와서 설명드릴까요? 뭐 이러는 게 브로커. 아, 그럼 애널리스트를 데려다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애널리스트가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사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는 이거는 별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거의 리포트에 대한 셀 이렇게 안 쓰지만 이제 미팅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말로는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얘가 진짜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매니저는 브로커한테 주문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브로커가 또 트레이더한테 주문을 줘서 트레이더가 잘 좋은 타이밍에 하루에 사더라도 오늘 지금 아침 산 거랑 저녁에 사는 거랑 다르니까 가격이 조금이라도 싸게. 네. 예.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서 브로커가 그 분석 리포트를 들고 펀드 매니저한테 이거를 사주세요라고 하면 기관 자금이 막 움직이는 거죠. 또 번외로 좀 정말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는 셀이 많나요? 셀이 아니라 바이가 많죠? 네, 주로. 바이 아니면 중립. 그쵸. 바이 중립이면 셀이라는 얘기라고 봐야죠. 거의 그래. 거의 느낌은 그렇죠. 왜 셀이라고 표현을 안 하나요? 주식은 대부분 바이어가 더 많잖아요. 셀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쵸. 별로 없죠. 네. 고객이 듣고 싶은 거는 바이 아니면 네, 중립. 바이죠. 바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목표가를 올렸냐 낮췄냐 뭐 네. 이런 거를 로직을 보지 거기 바이라고 바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목표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가를 올린다 내린다. 그러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포인트를 좀 집중해 보면 저는 그 포인트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네,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됐는지. 어떻게 네, 됐는지.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주가 빠지면 낮춰요. 주가 올리면 올리고요. 뭐 나중에 후방으로 따라가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볼 때는 디테일한 그 행간의 의미가 진짜 좋은 거를 쓰고 싶어서 쓴 건지 어쩔 수 없이 쓴 건지를 약간 느낄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걸 되게 잘 찾는 것 같아요. 또 선배로서 홍콩과 한국에 동시에 일해 보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보다는 훨씬 플랫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나이 무시, 그게 개인적인 거, 네. 그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다는 건데 제가 처음에 2007년도에 갔을 때는
약간은 컬처쇼크였어요. 이게 점심시간이 됐는데 싹 없어졌어요. 저만 남겨놓고. 이제 보통 한국은 다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쵸. 갔더니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나만 왕따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지나니까 그냥 다 혼자 비닐봉지에 샌드위치 하나 딱딱딱 긁어서 각자 자기 모니터 앞에서 일하면서 먹어요. 각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나가서 밥 먹자. 그러고서 이제 보스가 메신저 잡아서 약속 잡으면 가서 맛있게 먹고 오고. 네, 딱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아 이게 되게 개인적이구나.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혼자 먹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해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라키가 오히려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이어라키는 없는데 그 라인업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제 맨 윗사람이 나가면 저도 나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끈끈한 팀이어서. 끈끈한 팀도 있고 신뢰가 없으면 서로 맡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뽑을 때도 굉장히 고심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사부에서 띡 뽑아서 띡 발령 내주잖아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네. 네. 근데 같이 일할 사람의 인터뷰가 네, 일할 사람의 인터뷰가 전부 다예요. 제가 CT 갈 때 같은 경우는 진짜 맨 밑단 저보다 아래에 있을 친구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하이어라키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까지 인터뷰를 다 했어요. 6명, 7명을 했어요. 1대1로 가서. 맨 보스부터 맨 바닥에 있는 사람. 약간 미국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네, 그래서 미국도 거의 인터뷰가 엄청나게 많은. 네, 그래서 그걸 다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몇 년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죠? 네. 뭐 럭키하게 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이제 결국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영어를 잘해야 폴리틱스가 되잖아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폴리틱스나 아니면 캐주얼한 잉글리시는 못하고 그냥 진짜 비즈니스 용어들 성과를 내기 위한. 네, 성과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거는 걔네들이 제가 영어를 못해도 전혀 그건 안 하고 그리고 저를 이제 웬만큼 오래 있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이랑도 지금도 연락도 하고 한 친구는 스위스로 돌아갔는 스위스 친구였는데 돌아가서 막 제 딸 인턴도 넣어주고 그러셨군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홍콩 친구들이나 유럽 친구들, 뭐 스페인 친구들, 제 보스였던 사람이 뭐 스페인, 스위스, 필리핀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되게 섞여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멀티컬처. 네, 멀티컬처는 정말 그 파워풀한 서로 또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죠? 딱 뭐 한국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 때 한 사람 외국인이 들어오면 우리 같이 영어로 얘기하자고 한국 사람끼리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랭귀지를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더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홍콩이 약간 이제 너무 중국화돼서 조금 싱가포르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홍콩에 계시면서 또 한국은 또 핀테크가 엄청 핫해졌습니다. 기존 금융권이랑 규제 면에서도 좀 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개선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핀테크와 기존 금융권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진짜 뇌피셜, 개인적인 네. 뇌피셜인데 다 카카오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점인가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독점력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스가 원하는 것도 카카오예요. KB도 원하는 건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채널을 갖고 싶은 건 거죠. 원래는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채널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P2P 대출 좀 별로 망가졌지만 P2P도 있고 뭐 다양한 펀딩 수단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도 옛날에는 은행에서만 대출 받아야 되는 지금은 직접 VC들한테 직접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은행의 역할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 파워를 갖는 게 결국은 회원수 내지는 커뮤니티의 파워가 되고 고객수인 거죠. 고객수.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금융기관인 건데 제일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당연히 은행밖에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 돈을 받아서 찍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정책 자금들은. 그건 은행밖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나머지 손익들에 있어서는 뭐 금융상품 팔고 사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KB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핸드폰도 팔아요. KB가 핸드폰 있어요. KB 핸드폰 있어요. 그 칩도 있어요. 끼면은 그 칩 안에 아예 KB 앱들이 다 깔려있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혁신적인 걸 많이 하고 오래됐어요. 전화기 판지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고. 시장의 인식이 또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예를 들면 KT가 파는 거랑 은행이 파는 거랑 좀 다른 거고. 네. 물론 연결은 돼 있어요. 알뜰폰처럼. 근데 네. 그 요금도 싼데도 저도 안 해요. 느낌상 뭐 왠지 KT나 SKT 써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좀 그게 쉽게 바뀌기가 쉽지가 그쵸. 않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식이 그죠? 인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KB가 정말로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처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 전화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를 줘야 되는데 은행 걸 써면 편리하지가 않은 거죠. 자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핀테크 업체의 수익 모델하고 은행권의 수익 모델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회원수에서 바뀔 거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게 금융업이다 금융업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핀테크 업체들은 문제는 수익을 핀텍에서 뽑아야 되는데 핀테크라 하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이 요만큼이 있으면 그 수익에서 핀테크 걸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파이가 그렇게 안 커요. 그리고 너무 로버스트하게 딱 고정돼 있거든요. 쉽게 빼오기 어려운 거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들 중에 그래서 수익 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도 별로 몇 군데 안 되죠. 없고 쉽지 않죠. 하다못해 결국은 핀테크 중에 제일 잘했다는 뭐 카카오나 토스도 결국은 라이센스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존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핀테크라고 얘기하기 좀 이미 좀 애매하잖아요. 핀테크로 시작했지만 제도권이 된 된, 거죠. 네, 전통적으로 금융은 진짜 라이센스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핀테크가 그렇게 활발해도 결국에는 라이센스 비즈니스인가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겠죠. 뭐 그러니까 네.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도 수익 모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빨리 저 토스처럼 빨리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땄었어야죠. 아, 카카오도 보면은 카카오 증권도 땄죠. 결국에는 뱅크도 라이센스를 있죠. 받아버렸죠. 뭐 손해보험 있죠. 사버렸죠. 이거 뭐 예, 라이센스를 결국엔 땄다. 땄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큰 은행을 사지는 않지만 라이센스는 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업에 있어서는 결국은 라이센스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다. 궁극에는. 궁극에는. 그러니까 아예 라이센스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하면 네. 어나더 모델로 가는 거고 네. 토스 같은 경우 톡이 생겼어요.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의 공유 방 그래서 방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방 안에 자기네 회원들끼리 해서 계속 늘어나요. 예를 들어 은행 고객과 증권 고객이 다 늘어났다면 결국은 그 톡은 하나를 쓰게 만들 거고 그럼 그 톡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정보에 따라서 모이지만 삼성전자 주주 모임방 뭐 이런 방들 그렇겠죠. 카톡방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데 그 카톡방 같은 거를 토스방이 생긴 거죠. 어. 그 안에서 챗을 이미 하고 있고 카카오처럼 똑같이 채팅. 카카오에 있는 채팅방, 그 뭐 네이버 증권에 있던 네. 채팅방 그거를 또 일부 토스가 가져가는. 토스방이 생긴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거 싸움이 벌써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토스는 그런 게 쭉 다 됐다고 치면은 마지막에 니네들끼리 할 때도 카카오 안 써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또 인스타 주고받고 뭐 할 수도 있지. 페이스북 메신저 주고받듯이 그냥 네. 주고받으면은 이로 넘어오는 네.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누가 누구 거를 하고 누가 누구 걸 안 하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그래서 아마 KB은행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신한 KB 다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럼 나도 톡 만들어야지. 다들 톡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동안에 또 경력을 보시면 한 27년 정도 이 금융업계에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저는 기관에서만 2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 주식 투자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좀 궁금했어요. 기관에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를 뭐 물론 규제 때문에 못 하기도 하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차명으로도 하고 뭐 기타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프론트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 성격상.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거의 안 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제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일단 금융사 사장님이 될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대형 금융기관에서.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컨 라이프에 뭔가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세컨 라이프를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 개인 어떤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개인의 입장에서 네. 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경험들 이런 거를 이제 필요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그냥 도움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핀테크가 됐건 어떤 비즈니스 만들어서 같이 할 파트너 계속 찾고 있다. 그래서 네.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네. 이런 거. 그래서 네.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또 인생이 제 2막일까요, 3막일까요? 새로운 또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무님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무님과 만약에 이런 금융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핀테크든 전무님과 뭔가를 함께 해보고 싶다, 또 선물 옵션이나 뭐 이런 금융 전통적인 투자 관련돼서 또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전무님께 연락을 하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홀릭스라는 걸 네. 이제 그쪽에서 멘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채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쓰기 편하게 돼 있어서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선물 옵션 투기 말고 투자하기라는 네.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케빈의 여의도 취업 멘토링 뭐 이런 걸 네. 써서 그냥 금융기관 특히 이제 저처럼 파생 상품 세일즈 앤 트레이딩 또는 뭐 금융공학 뭐 네, 아니면은 그럼요.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전 지나면서 봤으니까 제가 네. 그냥 아는 한도로 멘토링을 그냥 그 안에서 해줄 수 있게 모으는 그래 방 2개 정도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홀릭스라는 거 찾아서 들어서 찾아보시면은 케빈이라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케빈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고 홀릭스라는 앱 들어가서 바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소통 가능한 채널이 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 옵션 투자하는 것 그리고 진로, 금융권 진로에 네. 관련된 거. 그래서 관련된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여담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장시간의 인터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담의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적인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투자를 하겠다. 어떤 투자가 있을까요? 돌아가면 일단은 저는 살기 좋고 경치 좋은 집이 아니라 네. 집값 오를 집을 사야겠다. 요즘 집값 오른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보면은 결국은 기승전 집을 어디다 처음에 샀냐가 결국 인생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넷 에셋 밸류의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제로 쓰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축이 잘 안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부동산 자산 가치는 1억이었던 게 지금 막 예를 들면 지금 한 10억, 20억씩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어차피 내가 살 집 그냥 그런 집에 살고 있었으면 그냥 저절로 늘어났었던 건데 네. 너무 이렇게 막 경치 좋은 산 뭐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아, 근데 뭐 지금도 집값 고점이다, 뭐 떨어진다 요즘 이러는데 그래도 사야 됩니까? 뭐 그냥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한 채를 사야 되는 상황이란 거는 저는 주거의 안정은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 30대는 근데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뭐 훌륭한 20, 30대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같은 시대에. 네, 시대에도 어떻게든 땡겨서 어떻게든 사고 그러니까요. 막 적절한 거를 그냥 사는 건 레버리 최대한 땡겨서 한 채일 때 사는 거는 왜냐면 그렇게 줄여놓으면은 빚 갚느라고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은연중에 또 저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저는 자기 집 하나는 자기 집 하나 정도는 근데 이제 2채, 3채로 갭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은 사회적인 밸류를 애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재테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아쉬웠던 투자 방법이었다고 하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투자 방법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 현재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그러니까 돈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가족끼리 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와만사성이네요. 네, 가와만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망가지고 나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불행하죠. 있어도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나중에 후회가 더 없을 것 같다? 굉장히 가정적이신가 봐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네. 않는 투자. 네. 그게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특히 아빠들이 좀 그쵸.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빠들이 좀 아빠들이 노력하셔야 조금 되는군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저도 많이 부족해서 뭐 아내한테 혼나면서 노력을 했지만 충분히 자기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녀분한테 추천하는 투자 방법? 저는 그냥 다 해봐라. 진짜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냥 대학 갈 때 돈 얼마 주고 이거 그냥 주식 계좌 써서 주식해봐. 어. 너 무슨 과니까 예를 들어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찾아봐서 글로벌리 사고 싶은 거 사봐. 오히려 투자를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그런 권하실 거죠. 거예요. 코인도 해봐라. 그래서 소액으로 무조건 직접적으로 소액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계좌 터주고 돈 들어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뭐 좀 사서 그냥 이거 사봐 그러고서 넣어보면 스스로 공부도 하게 되고. 되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전공에 맞는 주식들을 찾아서 걔가 좀 핫한 주식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셈 치고. 그런 거를 저는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ETF, 선물 옵션, 암호화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일단 ETF부터 해야죠. ETF부터. 주식이 아니라 ETF부터. 주식의 모음이 ETF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니까 네. 덜 위험하잖아요. 덜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제 덜 위험한 거서부터 조금씩 더 위험한 거로 네. 진도를 쭉 올려나가는. 그러면 ETF, 주식, 뭐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부동산 일단 저는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퀴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산과 유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계속 신경 쓰면서 살고 유동성이 있는 자산은 주식, ETF, 선물 옵션, 암호화폐 이 정도 되는 거죠. 집을 살 때 네. 집도 이제 어쨌든 중요한 한 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대출을 활용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집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없죠.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저는 뭐 대출 풀로 땡겨서 사는 것도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풀로 땡겼다는 거는 자기의 월급, 연봉 그거에 맞춰져서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제가 제일 또 아까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콩을 딱 갔을 때 다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샀으면 그 집 자산이 남아 어떻게든지 연끌을 해서 사든 해서 서울에서 돈을 가져다가 사든 샀으면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샀으면은 인플레만큼은 무조건 따라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투자나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은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한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는. 잘못해서 올라갔을 때 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거의 안정을 피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대출은 갚을 수 있는 수준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혹시 제가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컨텐츠 만들고 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그 루디게 오류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수학 과학자들 특히 아이작 뉴턴 뭐 이런 분들은 그 주식시장이라고 해야 되지 투자 시장에서 성공을 못한 케이스가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과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그분들은 진짜 천재잖아요. 그렇죠. 진짜 천재잖아요. 천재가 아니죠. 보통 천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천재가 아니니까 오히려 대중을 더 이해 못했을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생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까 두 번째 질문 하시려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투자자? 특별히 좋아하는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할아버지죠. 사이먼 할아버지, 르네상스 할아버지. 이분 수학 박사님이신 거잖아요. 책도 내셨죠. 책도 내셨고 그때 옛날에는 대중만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던 거에 반해서 지금은 이제는 데이터량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타나서 이제 막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고 미래를 봐야겠죠. 미래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조용히 앉아서 코인이나 이런 걸로 진짜 몇 천억씩 번 20대, 30대 애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코딩해서. 코딩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젊은 층 부자들도 보시고 사실 네. 기관 다니시면서 좀 대형 부자들 뭔가 이렇게 네. 기관 아니고서도 일반인들 중에서 부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뭐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리스크 리워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음. 느낌으로 아시는 것도 있고 숫자로 아시는 것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확실하세요. 리스크 리워드 잘 알고 그리고 베팅할 때는 딱 베팅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 될 건지 이게 얼마나 위험할 건지. 리스크 리워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사람을 보는 것도 리스크 리워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금융기관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분들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리워드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믿었을 때, 안 믿었을 때, 저 사람을 따라갔을 때, 아니었을 때를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하는 책이나 뭐 저희 유튜브 중에서도 좀 자주 보시는 거, 뭐 저희 일반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 있다면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약간 제가 보는 유튜버는 일반인 투자가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즘 보는 유튜버는 그 월가 아재라는 친구랑 네, 뉴욕 그다음에 주민. 뉴욕 주민 두 월가 명인데 아재. 월가 아재나 뉴욕 주민 같은 경우는 약간은 프로페셔널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중적인가요? 그 컨텐츠가? 약간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시장이 바뀐 게 있나라는 거를 체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는 그렇죠.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필터링해서 전문가한테 네. 필터링해서 듣는 네. 게 정보의 귀함으로 이제 들어오는 나타나는 거죠. 거죠. 네. 저희 보미TV는 특히 왕초보분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컨텐츠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최종적으로 와서 보면은 ETF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되고 되네요.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크 ETF 유행했잖아요. 네, 작년에. S 아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숏 아크예요. 그걸 또 다르게 매도하는 아크로 아. 돼 있는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산 포트폴리오를 다 공매도 쳐서 매도 포지션 만들어서 이거랑 반대로 되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뭐 그런. 네. 그리고 ETF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요즘 뭐 로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저도 그 부분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뽑아서 네.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 회사 네, 가서 인터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 주식 종목 뭐 사라 네, 이걸로 뭐 그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친구들은 다 이제 무서우니까 큰 주식들 뭐 사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딩방은 이제 센 주식들로 네, 가고 있고 이렇게 그렇죠. 양분화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가장 예적금 말고 투자 시장에서 적합한 거는 ETF인데 ETF를 좀 자세히 네.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컨텐츠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까 중간중간 했는데 네. 금융시장에서는 길게 보면 공짜 점심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이제 아비트러지 뭐 차익거래 이런 네. 거만 좋아해서 절대 안 깨져야 되니까 차익거래가 거의 공짜 점심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공짜 전심은 아니었어요. 뭔가 조그만 돈을 내긴 낸 거예요. 그걸 내가 비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거예요. 수수료도 뭔가 있었는데 네, 뭔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수료라기보다는 리스크죠. 리스크 네, 아비트러지라는 거는 리스크를 없애면서 나는 수익만 계속 먹겠다는데 여기서 내가 체크를 하던 그 리스크 안에 내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비트러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자의 아비트러지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비트러지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아비트러지는 아닌 거죠. 진짜 차익거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차익거래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나가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리스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가 터진다라는 걸 그냥 단적인 예로 들면 원금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6%예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1% 주는데 6%면 6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이 보장된다면 은행이 저 6%짜리를 팔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머릿속에 있는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뭐 1%, 2%다, 1%다라고 하면 한 2, 3%까지는 합리적인 선언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갔다. 의심해야겠네. 폰지 사기가 아닌지, 폰지 사기 아닌지, 뭐 사기꾼이 아닌지, 아니면 뭐 이상한 다른 게 있지 않은지를 이제 맞아. 한 번만 고민해 보면 그런 사기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이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수익이 높다고 하면 한 번 더 체크해봐라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그런 자세인 거죠. 거네요. 예.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강승희 전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편집 잘해서 여러분께 또 필요한 컨텐츠들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